1966년 2월 8일 오전 11시 의무병 3등 상사 로버트 잉그램은 모든 것을 바꾼 소리를 들었다. 제7해병 연대 제1 대대시 중대를 꿰뚫는 자동화기 사격 소리였다. 그는 20살이었다. 국내에서 보낸 기간은 6달이었다. 7월 이후 그의 소대에서 47명의 해병이 부상을 입거나 전사했다. 꽝은가해성의 논바닥에서 부상당한 해병들이 피를 흘리기 시작하기까지 그에게는 90초 정도의 시간만 있었다. 표준교리는 전술 상황을 평가하고 사상자 집결 지점을 설정하며 엄호 사격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잉그램은 대신 살상지대로 곧장 달려갔다. 1966년 베트남, 그 통계는 참혹했다. 10,000명의 해군 의무병이 해병들과 함께 배치되었다. 그중 638명이 전사하고 4,563명이 부상당할 것이었다. 이는 미국 군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의료 업무였다. 시중대, 즉 자살특공대 찰리는 명성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교전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항상 피를 흘렸다. 잉그램이 1965년 7월에 그들을 자원했을 때 그들은 180명의 완전 편성 중대였다. 1966년 2월 8일에는 112명의 병력만 남아 있었다. 그 통계는 의무병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해병들이 의무병 앞으로 라고 외치면 총소리 쪽으로 달려갔다. 포화 속에서 일했다. 포화 속에서 죽었다. 20살은 통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해병들을 생각한다. 잉그램은 그것을 증명하려 했다. 로버트 잉그램은 결코 의무병이 될 계획이 없었다. 그는 1945년 1월 20일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에서 태어났다. 1963년 9월 18살에 입대했다. 그는 항공기 전자기기를 다루고 싶었다. 기술 훈련을 원했다. 전쟁 후를 위한 기술을 원했다. 신병훈련소가 그 계획을 바꾸었다. 셋째 주에 잉그램은 폐렴에 걸렸다. 그는 2주 동안 의무실에 머물며 의무병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막염이 발생했을 때도 그들을 보았다. 오전 3시에도 침대 사이를 오가는 그들을 보았다. 선원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병실에서 퇴원한 날 행정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샌디에이고 해군 의무병 학교에서 19주간 교육을 받았다. 캠프 펜들턴 야전 의료 서비스 학교에서 해병들과 또 다른 8주를 보냈다. 해병처럼 생각하고 해병처럼 움직이며 해병과 함께 피 흘리는 것을 배웠다. 1965년 7월 오키나와에서 제7해병연대 제1 대대와 함께 베트남으로 향했다. 1965년 8월 첫 번째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병이 지뢰를 밟았다. 잉그램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지혈대를 거의 묶을 수 없었다. 1965년 9월 매복 공격이 있었다. 3명이 부상당했다. 잉그램이 도착하기 전에 1명이 사망했다. 1965년 10월 박격포 공격이 있었다. 7명이 부상당했다. 잉그램은 밤새 일했다. 1965년 11월 저격수 공격이었다. 해병이 목에 총상을 입었다. 잉그램은 간신히 그를 의무수송을 위해 살려냈다. 1965년 12월 또 다른 지뢰가 터졌다. 또 다른 해병이 비명을 질렀다. 또 다른 지혈대를 묶었다. 1966년 1월 총격전이 벌어졌다. 5명이 부상당했다. 2명은 살아남지 못했다. 1966년 2월까지 잉그램은 47명의 해병이 부상을 입거나 전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30명 정도를 직접 치료했다. 대부분을 살렸다. 일부는 잃었다. 그가 잃은 이들은 그의 잠 속에서 결코 비명을 멈추지 않았다. 1966년 2월 8일 전사 15시 C중대는 추라이 외곽의 한 마을 근처에서 순찰 중이었다. 기온은 95도였다. 습도는 90%였다. 공기는 젖은 담요를 통해 숨 쉬는 것 같았다. 잉그램은 대열의 중간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어깨에는 의료 가방을 메고 등에는 M14 소총을 메고 있었다. 해병대는 1965년에 의무병들에게 소총을 소지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의무병들이 해병들을 치료하려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058시 선두소대가 무전을 보냈다. 마을에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1100시 세상이 폭발했다. 기관총 사격이 여러 지점에서 쏟아졌다. 40에서 50명의 북베트남 정규군 병사들이었다. C중대는 미리 준비된 매복에 걸려들었다. 선두소대가 쓰러졌다. 그들 모두였다. 첫 3초 만에 7명의 해병이 피격당했다. 의무병 앞으로 잉그램은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는 달렸다.
살상지대로 달려가는 것은 이런 느낌이었다. 심장이 너무 격렬하게 뛰어 치아로 그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숨은 헐떡거렸다. 손은 떨렸다. 다리는 진흙 속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총알 소리가 들렸다. 그것들은 귀 옆을 찢고 지나갔다.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다. 발치에 흙먼지를 일으켰다. 당신은 다음 총알이 당신의 이름표를 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래도 달려간다. 잉그램은 10초 만에 50야드를 이동했다. 총알들이 그의 2개의 수통을 찢었다. 물이 그의 등 위로 뿜어져 나왔다. 그는 충격을 느꼈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첫 번째 해병은 논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피가 물을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잉그램은 그의 옆바닥에 몸을 던졌다. 그를 뒤집었다. 그는 흡기성 흉부 관통상을 입었다. 폐가 허탈되었다. 자신의 피에 질식해 죽기까지 60초 정도 남았다. 잉그램은 응급처치 키트를 찢어 열었다. 그는 밀폐 드레싱, 즉 상처를 봉합하기 위한 비닐 랩과 테이프를 꺼냈다. 그것을 해병의 가슴에 눌렀다.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세면을 테이프로 고정했다. 해병이 헐떡였다.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의무병, 기관총 사수가 쓰러졌다. 30야드 떨어져 있었다. M60 기관총 사수였다. 그는 뒤로 쓰러져 있었고 어깨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다. 잉그램은 방금 치료한 해병을 바라보았다. 기관총 사수를 보았다. 100야드 떨어진 적군의 총구 섬광을 바라보았다. 표준 교리는 한 사상자를 완전히 안정시킨 후에 다음 사상자로 이동하라고 말한다. 잉그램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 그는 M60 기관총을 잡았다. 만약 당신이 의무병이라면 총을 잡아서는 안 된다. 당신은 의료 인력이다. 제네바 협약은 당신을 비전투원으로 규정한다. 보호받는 신분이었다. 북베트남군은 제네바 협약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의무병을 먼저 쏘았다. 항상 그랬다. 잉그램은 그 통계를 알고 있었다. M60이 제압 사격을 하지 않으면 노출된 모든 해병이 죽을 것이었다. 그가 구하려던 이들을 포함해서였다. 그는 반가쇠를 당겼다. M60이 포효했다. 분당 550발이었다. 잉그램은 이전의 전투에서 발사한 적이 없었다. 그는 펜들턴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훈련은 반동과 열기를 준비시켜주지 않는다. 모든 사격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무게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제어된 연발 사격을 했다. 서너 발씩이었다. 적의 진지를 쓸어버렸다. 북베트남군의 사격이 약해졌다. 의무병 2명 더 쓰러졌다. 잉그램은 탄띠를 보았다. 50발 정도 남아 있었다. 그는 총을 잡고 부상자를 치료할 수는 없었다. 일병 한 명이 그의 옆으로 기어왔다. 일병은 제가 총을 맞겠습니다. 군의관님이라고 말했다. 잉그램은 그것을 넘겨주고 다음 사상자들을 향해 달려갔다. 1100시부터 1330시까지 잉그램은 유령처럼 전장을 누볐다. 그는 14명의 해병을 치료했다. 총상과 파편상, 복부 부상과 같은 다양한 부상들을 치료했다. 예를 들어 다리에 총상을 입은 이에게는 지혈대와 압박붕대, 모르핀을 사용했다. 가슴에 파편을 맞은 이에게는 밀폐 드레싱과 정맥 주사액을 투여했다. 팔에 동맥 출혈이 있는 이에게는 직접 압박과 지혈 겸자를 사용했다. 머리 부상을 입은 이에게는 붕대를 감고 목을 고정했다. 흡기성 흉부 관통상에는 상처를 봉합하고 그가 숨 쉬게 했다. 복합 골절을 입은 이에게는 소총으로 부목을 대고 모르핀을 투여했다. 그가 해병을 치료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마다 총알이 그의 머리 옆을 찢고 지나갔다. 그가 다음 사상자에게 달려갈 때마다 발치에 흙먼지가 일었다. 한 시점에서 그는 붕대가 바닥났다. 그는 자신의 군복에서 1000조각을 찢어 대신 사용했다. 다른 시점에서는 모르핀 주사제가 바닥났다. 그는 해병의 손을 잡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내가 주사를 놓았어, 형제여,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다. 1330시까지 14명의 부상당한 해병 모두가 안정되었다. 의무수송 헬리콥터가 접근 중이었다. 잉그램은 그들 모두를 치료했다. 그는 한 번도 피격당하지 않았다. 중대장 벤 구스윈 대위는 75야드 뒤에 있는 지휘소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한국에서 2번 복무했다. 이전의 포화 속에서 의무병들이 일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로버트 잉그램과 같은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구윈은 작전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잉그램 3등 상사가 격렬한 적의 포화 속에서 비범한 용기와 의학적 기술을 보여주었다고 기록했다. 그의 행동은 최소 14명의 해병의 생명을 직접 구했다. 기관총 사수가 부상당했을 때 M60 기관총을 운용하여 추가 사상자를 막았다. 보고서는 그에게 은성 훈장을 추천했다.
서류는 상부로 올라갔다. 대대에서 승인되었다. 연대에서 승인되었다. 사단에서 승인되었다. 로버트 잉그램은 은성 훈장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는 용맹에 대한 세 번째로 높은 군사 훈장이었다. 포상은 1966년 3월 15일 출하회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여될 예정이었다. 잉그램은 메달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14명의 모든 해병이 의무수송 헬리콥터에 살아있는 채로 실려가는 것에 신경 썼다. 그들 중 13명이 살아남았다. 한 명은 3일 후 다낭의 해군병원에서 부상으로 사망했다. 잉그램은 남은 평생 동안 그 해병을 매일 생각했다. 1966년 3월 28일 1545시 C중대는 수색선멸 작전에 투입되었다. 은성 훈장 작전 이후 6주가 지났다. 잉그램은 이제 21살이었다. 생일은 1월 20일이었다. 해병들은 그에게 전투 식량으로 만든 생일 케이크와 복숭아 통조림 한 캔을 주었다. 그들은 빗속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C중대의 병력은 112명으로 줄었다. 2월과 같은 숫자였다. 보충 병력이 계속 도착했다. 사상자는 계속 늘어났다. 자살특공대 찰리는 단지 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언이었다. 1545시 선두소대, 즉 제2소대 35명의 해병들은 능선을 따라 마을과 논바닥으로 이동했다. 잉그램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항상 선두 요소와 함께였다. 그곳에서 사상자가 가장 먼저 발생했다. 1552시 2명의 북베트남군 병사들이 마을에서 뛰쳐나와 숲 쪽으로 달아났다. 잉그램을 포함한 2명의 해병이 추격했다. 그들은 2명의 북베트남군 병사를 쏘았다. 50야드 거리에서 그들을 사살했다. 그때 숲이 폭발했다. 100명의 북베트남 정규군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AK-47 돌격 소총과 RPD 경기관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마을에 준비된 진지에서 사격했다. 근거리에서의 자동화기 사격은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다. 끊임없이 겹쳐지는 총성의 포효였다. 틈도 멈춤도 없었다. 오직 소음과 죽음뿐이었다. 선두소대는 경사면에 노출되어 붙잡혔다. 엄폐할 곳도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5초 만에 15명의 해병이 쓰러졌다. 소대 절반이었다. 그들은 부상당하거나 전사했다. 잉그램은 가장 가까운 사상자와 30야드 떨어져 있었다. 의무병 앞으로, 의무병 앞으로, 의무병 앞으로. 그 외침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잉그램은 기어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해병은 죽어 있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 AK-47 소총탄이 그의 등을 관통했다. 잉그램은 그 병사의 소총과 탄약을 움켜쥐었다. 계속 기어갔다. 두 번째 해병은 살아 있었다. 그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대퇴 동맥이 파열되었다.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피가 뿜어져 나왔다. 잉그램은 손바닥으로 상처를 눌렀다. 직접 압박을 가했다. 다른 손으로 지혈대를 찾았다. 그때 총알이 그의 왼손을 관통했다. 총알은 그의 너클 아래로 들어와 손바닥을 뚫고 나갔다. 깨끗하게 관통했다. 뼈 조각이 있었고 힘줄이 손상되었다. 그는 즉시 마비되었다. 잉그램은 자신의 손을 보았다. 피를 흘리고 있는 해병을 보았다. 다시 자신의 손을 보았다. 그는 손을 바꾸었다. 대신 오른손으로 압박을 가했다. 부상당한 왼손과 이빨로 지혈대를 묶었다. 출혈이 멈췄다. 해병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무병, 이쪽이다. 잉그램은 첫 번째 해병을 뒤로 하고 다음 해병에게 기어갔다. 피가 그의 왼팔을 타고 흘러내려 흙에 세우며 들었다. 세 번째 해병은 소대장이었다. 그는 가슴에 총상을 입었다. 흡기성 흉부 관통상이었다. 살아남을 시간이 30초 정도였다. 잉그램은 빠르게 움직였다. 밀폐 드레싱을 하고 테이프로 상처를 봉합했다. 해병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의무병, 우측 측면. 네 번째 해병은 무릎에 총상을 입었다. 뼈가 산산조각 났고 인대가 파열되었다. 잉그램은 야전 붕대를 감고 그에게 모르핀을 주었다. 소총으로 다리에 부목을 뗐다. 잉그램은 다섯 번째 사상자에게 이동 중이었다. 그때 총알이 자신의 왼쪽 무릎을 강타하는 것을 느꼈다. 총알은 그의 무릎 관절 옆을 관통했다. 연골과 인대를 찢었다. 그의 다리가 꺾였다. 그는 쓰러졌다. 5초 정도 잉그램은 쓰러진 채 있었다. 통증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백열처럼 뜨거웠고 그의 다리를 타고 발까지 퍼져나갔다. 그는 또 다른 외침을 들었다. 의무병! 잉그램은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다. 왼손은 쓸모없었다. 왼쪽 무릎은 파괴되었다. 오른팔과 오른 다리로 자신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는 해병에게 도착했다. 복부 부상이었다. 내장이 보였다. 화려한 것을 할 시간은 없었다. 잉그램은 야전 붕대를 대고 상처를 거즈로 채웠다. 그에게 모르핀을 주었다.
다음 사상자에게 이동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때문입니다. 오후 4시부터 해가 지기 직전까지 로버트 잉그램은 능선을 따라 기어갔습니다. 아마 오후 6시 45분까지였습니다. 그는 왼손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왼쪽 무릎에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는 많은 해병대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상처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모르핀을 투여했습니다. 출혈을 멈추게 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그는 해병대원 한 명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해병대원은 머리에 부상을 입은 다른 의무병이었습니다. 그때 10피트 떨어진 거미굴에서 북베트남군 병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북베트남군 병사가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잉그램의 오른쪽 뺨, 눈 바로 아래를 관통했습니다. 부비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턱의 왼쪽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잉그램의 시야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귀가 먹고 부분적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피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M14 소총을 들었습니다.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베트남군 병사를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부상당한 의무병을 치료했습니다. 3발의 총알이 그를 관통했습니다. 왼손, 왼쪽 무릎, 그리고 오른쪽 얼굴에 맞았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 귀가 먹고 부분적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의 양손은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피는 자신의 피이자 그의 해병대원들의 피였습니다. 잉그램은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에 붕대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전사한 해병대원들의 군복을 찢어 스트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모르핀도 바닥났습니다. 그는 해병대원들의 손을 잡고 곧 고통이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전사자들에게서 탄약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존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계속 총을 쏘게 했습니다. 그들이 전투를 지속하게 했습니다. 오후 6시경 한 해병대원이 잉그램을 지휘소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해병대원은 잉그램에게 의무병님,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저희가 당신을 대피시키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잉그램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관통한 총알이 그의 턱과 혀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는 단어를 형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사면에 흩어져 있는 부상당한 해병대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모두 대피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잉그램은 다른 해병대원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전 드레싱을 하고 모르핀을 투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4번째 총알이 자신을 맞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복부 오른쪽이었습니다. 총알은 그의 사타구니를 통해 들어가 둔부를 통해 나갔습니다. 그 총알로 인해 그는 쓰러졌습니다. 잉그램은 하늘을 바라보며 등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통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4발의 총상이었습니다. 그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쇼크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야는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시야였습니다. 시야 가장자리가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혈량 쇼크였습니다. 엄청난 출혈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포병 상사가 그의 옆으로 기어왔습니다. 포병 상사는 그에게 의무병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잉그램은 포병 상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서진 턱으로 간신히 2단어를 말했습니다. 해병, 대원들, 그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포병 상사는 그에게 그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의무병님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모두 구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잉그램은 눈을 감았습니다. 의무 후송 헬리콥터는 오후 6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4명의 해병대원이 잉그램을 착륙 지점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활력 징후는 거의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의무 후송 승무원장은 잉그램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4발의 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흘린 피의 양을 보았습니다. 그는 태그 하나를 꺼내 잉그램의 군복에 묶었습니다. 그 태그에는 전사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투 중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잉그램을 전사자들과 함께 헬리콥터에 실었습니다.
USS 리포즈호 베트남 해안에 떠있는 병원선이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전사자들이 먼저 하선했습니다. 그것은 표준 절차였습니다. 그들을 시체 안치실로 보내 부상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군 외과 의사가 시체들 옆을 지나가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시체 가방 중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체 가방을 찢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로버트 잉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간신히 살아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의무병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잉그램을 들것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혈액과 수액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외과 의사가 그를 6시간 동안 수술했습니다. 왼손은 힘줄과 뼈에 대한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쪽 무릎은 인대와 연골을 복구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굴은 턱과 부비강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복부는 장 손상을 복구하고 내부 출혈을 멈추기 위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3월 29일 새벽 3시까지 잉그램은 안정화되었습니다. 새벽 6시경에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침 9시경 그는 자신의 소대에게 쪽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턱은 철사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목에 튜브를 삽입한 상태였습니다. 다리와 팔은 위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에게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3주 후 잉그램은 해군 샌디에이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달 후 그는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1968년에 해군에서 전역하기 전에 베트남에 한 번 더 파병되었습니다. 잉그램은 플로리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하의 법안을 활용하여 간호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잭슨빌에서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결혼했습니다. 2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베트남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2월 8일이나 3월 2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성 훈장은 그의 벽장 안상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 한 번도 착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짐 풀커스는 C중대 3소대의 전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찰리 중대 참전 용사들의 재회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잉그램은 27년 동안 그들 중 누구와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40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백발이었습니다. 불룩한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잉그램이 기억하는 19세의 해병대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기억했습니다. 재회 마지막 날, 풀커스는 잉그램을 옆으로 불렀습니다. 풀커스는 팝 3월 28일에 어떤 훈장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잉그램은 퍼플 하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풀커스는 그게 전부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잉그램은 네, 전부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풀커스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풀커스는 당신은 명예훈장 후보에 올랐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신대위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당신은 명예훈장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잉그램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찰리 중대 해병대원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정보 자유법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오래된 대대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해군 인사사령부에 전화했습니다. 그 서류는 분실되었습니다. 1966년 베트남과 워싱턴 DC 사이 어딘가에서 로버트 잉그램의 명예훈장 추천서가 사라졌습니다. 해병대원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증언들을 수집했습니다. 24명의 해병대원들이 1966년 3월 28일에 잉그램이 한 일을 설명하는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현재는 은퇴한 구쉰 대위가 편지를 썼습니다. 구쉰 대위는 자신이 베트남에서 많은 전투를 경험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데려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의무병 잉그램이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용감했다고 썼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자신들의 의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밥 그레이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코니 맥 상원의원과 틸리 파울러 하원의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의회는 명예훈장 추천에 대한 2년 기한을 면제하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7년 11월에 그것에 서명했습니다. 해군은 1998년 1월 15일에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2월 28일에 해군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4월 15일에 국방부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6월 10일에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1998년 7월 10일 백악관 국빈 만찬장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18분이었습니다. 53살의 로버트 잉그램은 턱수염을 기르고 탈모가 있었지만 정장과 넥타이를 입고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도리스는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C중대 출신 24명의 해병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두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훈장 추천서를 낭독했습니다. 그 말들은 국빈 만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예 훈장 추천서에는 인물을 초월한 목숨을 건 현저한 용맹과 대담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3번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소대의 우측 측면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는 이들을 도왔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해가 지기 직전까지 하사 잉그램은 그의 해병대원들을 밀고 당기며 격려하고 치료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잉그램의 목에 명예 훈장을 걸어주었습니다. 방안은 박수갈채로 터져 나왔습니다. 잉그램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해병대원들을 생각했습니다. 2월 8일에 그가 구했던 열쇠, 명을 생각했습니다. 3월 28일에 전사한 11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부상당했지만 살아남은 53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21살의 의무병이 4번의 총상을 입고도 작업을 멈추지 않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시상식은 1998년 7월 10일에 열렸습니다. 그날은 미국 해군 의무병단의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잉그램은 명예훈장을 받은 22번째 해군 의무병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훈장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로버트 잉그램은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80살입니다.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의료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고에서 자동차를 고칩니다. 그리고 여전히 베트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명예훈장은 그의 홈오피스 진열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은성 훈장 옆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퍼플 하트 옆에 놓여 있습니다. 찰리 중대 해병대원들의 사진들 옆에 놓여 있습니다. 매년 3월 28일 그는 생존한 해병대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매년 그는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임무는 여러분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로버트 잉그램의 미친 결정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2월 8일에 살상구역으로 돌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병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임무였습니다. 그것은 M60 기관총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술적인 필요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14명의 해병대원을 치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과 기술이었습니다. 그 미친 결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손에 총을 맞은 후에도 그는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무릎에 총을 맞은 후에도 그는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얼굴에 총을 맞은 후에도 그는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몸통에 총을 맞은 후에도 그는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몸이 기능을 멈출 때조차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조차도 그랬습니다. 그가 죽었어야 할 상황에서조차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한 결정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966년 2월 8일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14명의 해병대원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중 13명이 생존했습니다. 1966년 3월 28일 부상당한 상태에서 여러 해병대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명예훈장 추천서에는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후 추정치에 따르면 잉그램은 베트남 파병 기간 동안 50명 이상의 해병대원을 직접 치료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638명의 해군 의무병이 전사했습니다. 4,56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로버트 잉그램은 부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생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수십 명의 해병대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하나가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이와 같은 잊혀진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영웅담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미국입니까? 호주입니까? 영국입니까? 캐나다입니까? 필리핀입니까? 독일입니까? 가족 중에 복무한 분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의무병이나 의무부사관을 아는지 알려주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군 의무병 3등 상사 로버트 잉그램과 제1대대 제7해병 연대씨 중대 해병대원들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